커피는 독재를 이긴다. 9시 반에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 지난주에 사실 춘천 커피 얘기했었죠. 네. 예, 그 댓글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갖고, 이제, 이분이 황제 수저다. 이제 황제가 다녀갔던 집이라서, 네. 예. 양이와 댕댕이 님이 춘천 이디오피아의 집, 저희 집 근방인데, 우리 아들이 취직하기 전에 거기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아드님 알바하셨대요. 지금 나오시는 사장님께서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했었죠. 라고, 예, 쓰주셨고, 무의도 또 이제 얘기가 나와갖고, 무의도가 너무 좋았다. 야채가 그들을 덮쳤을 때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딱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제 책 추천해 주셨고요. 진짜 웃긴 게 7살 아들 거는 100% 배터리시 하라는 대로 해서 수익률 500%, 난 내 맘대로 해서 마이너스 20%. 아, 야, 수준 안 되면 그냥 보고 뺏게라고! 머리 굴리지 말고, 씨. 뭐 아들 거는 그래도 뭐 조금 뭐 몇백 몇천 하고 뭐 그랬겠지 했는데 아니야. 아들 수익은 1억이야. 난 2천만 원 마이너스야. 퉁치면 8천이네요. 플러스 8천이네요. 그래도 예. 몰래 아들 거 뺏어 오십시오. 빨리 뺏어서 압박 가십시오. 좋은 경치 보면서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대 채운데 좋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예멘의 수피 교도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기 시작한 때는 16세기 초무렵이었다. 시리아 출신 하쿤과 샴스가 1554년 오스만 제국 수도 이스탄불에 커피 하우스를 연 이후 그 수는 점점 늘어나 셀림 2세 시대에는 이스탄불에 이미 600곳이 넘는 커피하우스가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커피숍이 맨 처음 생긴 게 이스탄불이라는 겁니다. 원래 커피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그때 당시 중심이었던 이스탄불에 커피하우스가 처음 생기게 된 거죠. 계기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군요. 예. 커피라는 것도 즐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공간이 자체가 가진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커피하우스를 나는 데를 갔다는 거죠. 단체 어디서 모이려면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술집을 많이 갔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음주는 불법이에요. 이슬람은 원래 술 안 마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선술집이 있었어요. 교리에 엄격하게 위반되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선술집이 있었고 그 선술집에서 이슬람인들이 만나갖고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눈 감아주는 그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사교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커피하우스가 딱 생기니까 그러면은 술 안 마시고도 사람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좋네 해서 커피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커피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것들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사람과 사람이 한데 모여서 술에 취하지 않고 말짱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는 커피하우스에서는 신분제 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럽의 근대 시민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론의 무대가 되어야 할 제도가 오롯이 존재하고 있었다. 커피하우스 전에는 공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론 하잖아요. 네. 그 여론이 이제 공론입니다. 이제 그 여론이 없었습니다. 커피 하우스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여론이 생겼고 그 여론에 따른 정치 곧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커피 하우스가 없었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커피가 독재를 이긴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네. 민주주의의 근본이잖아요. 그 근본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공간이 먼저 필요했었고 그 공간이 바로 커피하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못 가게 한다. 스타벅스 가지 마. 이거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독재사회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역사적인 상징이에요 이게. 네. 아가리를 닥쳐라 하는 예. 얘기입니다. 스타벅스 가지 마라는 얘기는. 원래 스타벅스 커피하우스는 아가리를 열려고 가는 장소니까 야 아가리를 닥치고 이재명이 지시하는 대로 해.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상징적으로 스타벅스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말할 권리, 말할 자유를 지켜야 된다.
세계 최초 커피하우스 벽에 적혀있던 문제. 아까 이스탄불 거기 있었던 커피하우스가 세계 최초로 등장한 곳은 1475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현 터키 이스탄불이었다. 이름은 키바한 커피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곳 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어떤 글귀가 쓰여 있었냐? 내 마음이 커피나 커피하우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정이요 커피는 구실에 불과.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소개팅 하잖아요. 그죠? 커피숍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이스탄불에서 커피하우스 생겼을 때 그때 그 원형 그대로 지금 쭉 연결해서 이어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스타벅스 가지 마. 이게 커피 마시지 마. 커피 곧 좀 안 마시면 좀 어때? 그게 아니고 우정을 나누고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 공론을 형성하고 서로 자유롭게 우리 의견을 교환하고 그 공간을 지금 이재명이라는 독재자가 없애려고 하는 짓밟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00여 년 전 그때도 커피 한 잔의 오묘한 매력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유형의 공간까지 잠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벅스 못 먹게 하니까 빡치는 겁니다. 내 자유, 내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자유 권리에 대한 침탈이라고 내가 이거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민주당이 지지하는 부장, 과장 이런 새끼들이 얘기할 때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갈 텐데 스타벅스 얘기하면 개빡친다는 겁니다. 씨발 새끼가 내가 대가리 한번 쳐박아 볼까 이런 생각 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탄불에 생겨난 600여 개 커피하우스는 이야기 나누기 좋게 주로 사각형이다. 커피하우스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이 돼 있었고 정오 같은 분위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화려한 컵에 커피를 따라 마셨다. 크고 안락한 소파와 커피 끓이는 화로, 물담배를 피울 수 있는 도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인테리어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연극 등 예술 공연이 열렸고 사람들은 예술과 문학, 정치를 논하며 우정과 결속을 다졌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 있는 커피하우스를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 현자들의 학교라고 불렀다. 느낌 오시죠? 그죠? 커피가 인기를 끌자 이슬람 순위파는 커피가 율법에 어긋난다며 금지를 요청했지만 관용적인 정책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슐탄 슐레이만은 커피를 공인하고 궁중에 커피 끓이는 40여 명 관리도 두었다. 부인들은 남편이 매일 커피를 사오지 못하면 이혼을 요구할 권리까지 있었다. 야, 너 커피 못 사와? 너 이 새끼 무능하네. 너 이혼. 이렇게 할 수 있다. 야, 이런 거야, 커피가. 여기가 이제 아주 좁은 이제 해협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데고요. 보스포러스. 요게 이제 요거를 연결해서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이게 이스탄불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양쪽으로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 옛날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유럽과 아시아의 양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고요. 오, 또 신기한 위치네요. 네. 그러니까 터키가 이게 춘지라니까. 튀르키예가. 터키하고 있던 커피가 가장 먼저 수입한 데가 바로 이탈리아 베니스. 네. 17세기 초에 이슬람인들이 먹던 커피가 유럽으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커피를 처음 유럽에 들여왔고 비엔나 전투 이후 오스만 병사들이 남기고 간 커피 자두들이 서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 커피하우스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먼저 베네치아, 그 다음에 비엔나 커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비엔나 커피인 겁니다. 그게 위례가 있는 거예요. 다. 베네치아의 커피하우스 역시 오스만의 모습과 비슷했다. 커피하우스 곳곳에 목재 조각들이 전시됐고 화려하고 높은 거울과 아늑한 소파들이 있었다. 이 역시 지식과 예술의 플랫폼 역할이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기능이. 2년마다 열리는 미술 전시 행사인 베니스 비엔날레가 처음 열린 장소도 1720년 생긴 커피하우스 카페 플로리안이다. 이 카페 플로리안이 유럽에 가장 먼저 생긴 커피숍이고 아직도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비엔나 가시면 방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여행 코스를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개방적 문화가 꽃피웠던 곳은 일찌감치 커피하우스가 생기면서 문화를 더욱 꽃피우게 했다. 커피하우스는 창조적 진보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유럽 최초의 카페 바로 플로리안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가서 찾아가서 한 잔 먹고 그러면 감흥이 완전. 벌써 갔다 오신 분 댓글 올라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런던으로 갑니다. 공론 형성의 장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더 크게 작용했고요. 네. 결국 여기서 청교도 혁명, 이제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졌어요. 영국은 이제 그 무적 함대 스페인을 무찌르고 대서양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왕권과 거대 독점 상인의 강고한 결합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가 정비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그 상업자분들하고 대항 관계에 있었던 산업자분들은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들을 이제 자기들의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서 왕권하고 결탁된 상업자분 그 다음에 시민들, 의원들하고 결탁된 이 산업자본 간의 대치 관계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서 정치 분위기를, 산업자본 쪽으로 이제 바꾸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장소가 바로 또 커피하우스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무역의 지불수단이 은이었으므로 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이때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 나라가 당연히 스페인이겠죠. 스페인은 그 식민지, 이제 남미 식민지에 이제 은강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세계 은 산출량의 90%를 점한 멕시코와 페루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패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그 은을 갖고 오려면 뭔가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 바꾸는 상품이 영국의 모직물이었던 겁니다. 모직물 어디서 나오죠? 양에서 나오죠. 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초지를 늘려야죠. 네. 그게 바로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거대한 모직물 산업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 무역의 지배자가 됐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 무역의 지배자가 된 거고요. 결국에 산업자본의 힘이 커진 것도 이런 좀 그렇죠. 흐름과도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 결국 양이 결정권을 쥔 셈이었다. 양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풍경, 그것은 결코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양이 사람을 죽이는 살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이는 속죄양 같은 농민이 인클로즈로 인해서 토지를 빼앗기고 임금 노동자가 되는 모직물 산업의 기계화가 더불어 시작된 산업혁명의 개막이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양이 해가지고. 야, 너 농사 짓지 마. 나가서 도시로 가서 거기서 공업사회가 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당시 상업자본은 국내 모직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다. 그러나 상업자본가에게는 가격 격차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제 비싼 거 사갖고 와서 비싼 데 파는 게 원래 상업자본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제품 가격을 최저가로 묶어두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 산업자본가에게는 불만사항이자 골치 아픈 난제다. 옷 만든 애들은 비싸게 받아야 내가 많이 남는 거고 갖고 와서 식민지에 팔아야 되는 애들은 그것을 주고 대가로 은을 갖고 온 거니까 싸게 사와야 되는데 얘들은 비싸게 팔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악유가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으나 산업자본가는 상업자본가에 맞선 투쟁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17세기 영국은 마침내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의 우위에 서게 되는 시대로 각인되었고 산업자본이 왕권과 결탁한 거대 독점 상업자본을 상대로 벌인 투쟁은 커피하우스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 줬다. 이 산업자본들이 모여갖고 막 논리를 개발하고 청원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현장이 커피하우스라는 거죠.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있어야 공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 노동자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인클로즈 운동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대중 의견이 여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권력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중이 공권력을 향해서 의견을 말하는 장소로서의 커피하우스는 필연적으로 사설의회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의회의 원형이 커피하우스였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커피하우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커피하우스, 스타벅스를 지금 이재명이 탄압한다는 거는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탄압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커피하우스에는 여러 오피니언 리더가 진을 치고는 고객의 이해 득실과 관심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랬고 그래서 여기 로타클럽이라는 데가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밤 회합이 열렸고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의외예요. 딱 의외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서 단스럽게 발생한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런 거라는 거죠. 다 이게 커피하우스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흘러가서 이 사상들이 모여갖고 흘러가서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까지 다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상업자본가들에 대항해서 산업자본가들의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총 집결해갖고 쓴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공격하고 있는 거는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 상업자본과 국가 권력이 결탁해갖고 국가가 마음대로 정책을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하는 그거를 공격한 거예요. 봉건제와 중상주의적 통제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주의의 합리성을 논증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 국부론이에요. 바로 이 얘기잖아요. 계몽주의 자유주의. 왕이 볼 때 상업자본하고 결탁된 왕이 볼 때 이거 씨바 새끼들 좀 문제가 많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 생긴 커피하우스 금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커피하우스는 모방과 정치적 허위선전, 인신공격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어떤 정부도 커피하우스가 대중에 끼치는 불쾌도를 태평스럽게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한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결국 국왕 찰스 2세가 커피하우스 폐쇄를 명했다. 1675년 12월 29일의 일이었다. 이는 사항을 오판한 처사였다. 여론 형성의 중심지로서 커피하우스가 어떠한 권력 요소로 성장했는지를 무시한 채 성명서 한 장으로 커피하우스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모든 당파는 일치 단결해서 이 꺼림칙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격렬히 반대했다. 영국 정부는 금세 태도를 받고 폐쇄를 처리했다는 거죠. 정부가 물섰습니다. 못 그만두게 한다니까요. 이게. 영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 커피는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야. 아무튼 이후 대영 제국의 커피하우스는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된다. 다음의 시는 당대에 쓰여진 것으로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칭송하고 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열기로 숨이 막힐 것 같은 장소에 언론의 자유는 허락받아 마땅한 것. 커피하우스는 바로 언론의 자유의 이 상징과도 같은 커피를 금지한다는 거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예요. 작가님 지금 이 문장이 1670년대에 나왔던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영국의 민주주의 초창기. 그것이야말로 커피하우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이만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커피하우스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처음부터. 커피나 공화국은 같은 시자로 시작해 개혁을 위해 손과 손을 맞잡고 우리를 자유의 눈뜬 국민으로 만들어준다. 커피는 자유의 눈뜬 국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묘약 같은 겁니다. 커피를 잃으면 자유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소름 돋고 예. 우리 무공이사는 유료 멤버십 첫 번째 책이 또 커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맞춰갖고 그 새끼가 그 헛발질을 쳐하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님의 안배다 내가. 진짜 생각했다는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작가님께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공화제는 이제 로마 예. 시대가 사실은 로마 시대 정치 체제가 사실 이제 기원이 된 건데 이 로마 모델을 그대로 본따서 나라를 만든 나라가 그게 미국이에요. 다음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가장 이제 경제성이 있는 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프랑스가 와인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네. 와인을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밭은 네. 원래 밀을 재배하던 땅이었던 거죠. 그게 와인밭으로 바뀌니까 밀값이 올라가고 빵값이 폭등하니까 네. 그래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국보가. 빵이 없는 게 아니고 빵을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다 와인 만든다고 포도밭으로 예, 다 꽂아 갈아갖고. 보니까. 예. 결국 빵은 다른 곳에서 사야만 했다. 와인이 순조롭게 팔리고 곡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빵 가격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빵 1파운드 가격이 1수에서 7수로 폭등했다. 7배 올랐다는 겁니다. 식비가 여러분들 7배 올라요. 살림 힘들잖아요. 그죠? 네. 이때 프랑스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카페라고 쓰잖아요. 그게 프랑스 말에서 온 거고요. 그때 이제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에 등의 계몽 사상 그런 서적들을 막 돌려서 카페에서 서로 읽고 정치 토론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왕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 이거는 맞지 않아 막 이런 생각 막 하고 있는데 먹고 살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산부에 소집해 갖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 갖고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까지 연결되게 된 예. 파리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팔레 누아얄 광장이라는데요. 프랑스 계몽주의의 검은 성강을 내뿜는 카페가 줄지어 늘었었다. 산부의 소집이 공표되는 시점부터 그들 카페는 그 공공적 기능을 그야말로 풀스윙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예, 혁명의 아지트가 바로 카페였다는 겁니다. 이 팔레 누아얄 증원에 있는 카페에서 지금도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 1924년은 유럽 전체가 전쟁 피해를 극복하면서
황금의 1920년대를 누리기 시작한 얘기도 하다. 그 무렵 브라질의 커피 가격은 유럽의 주요 커피 소비국이 구매력을 회복한 덕분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커피 사업이 다시 잘 되고 가격도 잘 유지가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브라질의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더 늘어나요. 문제가 커피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5년 뒤에 맺혀. 1924년에 플랜테이션 해갖고 나무를 심어갖고 얘가 1929년에 나왔는데 1929년에 뭐가 있었죠? 아, 대공.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떻게 그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1929년에 열매가 맺히자마자 난리 개난리가 나갔고, 네. 예, 세계 대공황이 닥쳐갖고 1930년 7월까지 2년간 커피 가격이 53%까지 떨어져. 결국 어쩔 수 없어갖고 재고를 사들여갖고 그걸 갖고 불살랐어요. 갖다 버렸어요. 가격 유지하기 위해 갖고. 브라질이 폐기한 커피의 총량은 4,699만 2,840톤인데 아까워라. 예, 이는 전 세계 2년 반치 커피 소비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었다. 불 지르고 네. 바다에 빠뜨리고 막 이랬다. 전 세계 소비량의 2년 반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를 폐기하는 광경이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이 땀 흘린 일상의 노동이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린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잔혹함이었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 질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특히 독일인들이 갖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갖고 정권을 쟁취한 투표를 통해 갖고 그 당이 바로 나치당이었다는 거죠. 독재는 단순하게 폭력만 갖고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을 장악해야 독재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독재로 가는 이거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막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막아 세우지 않으면 히틀러 정권 같은 그런 정권이 이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찌틀러. 그러면서 히틀러가 생각을 강요시키잖아, 우리한테. 네. 스타벅스 저거 나쁜 놈이야.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이런 거잖아요. 중국 나빠 얘기하지 마, 새끼들 너 혼날래 이런 거잖아요. 누가 지금. 찌틀러라 그랬어? 예. 뭐 이런 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커피가 갖고 있는 상징, 핵심적인 상징이에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단순하고 메시지였습니다. 반복적인 메시지죠, 그죠? 저기 스타벅스 잘못된 거야. 극우 안 돼. 혐중 안 돼. 일배 안 돼. 예, 이게 바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 대화, 토론, 금해 이런 거잖아요. 그 대화, 토론, 생각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비판적 사고, 비판적 자유 이런 것들이 부재한 게 결국은 나치즘으로 연결됐는데 왜 그러면 그랬을 거냐. 독일에서는 커피하우스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커피하우스가 대화와 토론의 장소로 네. 커피하우스가 기능한 게 영국, 프랑스보다 독일은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독일은 최종적으로 독재 국가로 간 거고 네. 프랑스와 영국은 민주국가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하면 독재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일배 때려잡겠다.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시와 상호 통제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감시와 상호 통제가 비밀 뭐죠? 민주파출소요. 비밀 경찰과 정보 조직이 뭐죠? 개딸이요. 경찰과 정보 조직은 사람들이 이웃의 사회 시선을 곳곳에 의식하며 말을 아끼게 되면 독재 국가로 가는 겁니다. 독재는 이렇게 폭력보다 먼저 사고방식을 장악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커피는 자유다. 커피는 독재를 계속해서 이겨왔다. 그게 역사였다는 거죠. 나의 소원에서 정치인은 뭐냐? 나의 정치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에 어떤 일기 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 독재라 하고 통칭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 이게 뭐죠? 이게 마르크스 독재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성리학 독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커피하우스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열띤 토론을 통해 갖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책에다 적어 놓으셨던 분이 백범김구입니다. 그런데 무슨 백범김구가 빨갱입니까? 이 씨발 새끼들아. 자유가 우파 정신 아니에요? 자유가 보수 정신이잖아. 당신들이 우파 정당이라며. 모든 계급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수백 년 동안 이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다. 아까 독일 얘기하는 거기하고 다 맥이 다 있는 거잖아. 결국 이 주자학 사상 독재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 보시는 게 김구 선생의 관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 경제, 산업에까지 미쳤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자기 산업입니다. 우리 도자기 산업이 임진왜란 때 일본 넘어가서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돼 갖고 그래서 유럽 애들이 발전시킨 게 그 독일의 그 비싸다는 많이 센 도자기예요. 스타트가 2조 100자였다니까. 우리 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었어. 왜 발전을 못 시켰냐? 주자학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새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인 이상 또 그것이 사문난적이라는 범주밖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싹 틀려다가 눌려 죽은 새 사상 싹도 트지 못하고 밟혀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커피하우스요. 그런데 지금 스타벅스를 못 마시게 하겠다고요? 언론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고 나라를 퇴보시키는 겁니다. 나라를 중세 조선으로 되돌리려고 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같이 떨쳐 일어나서 이거 저항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노자의 무의를 그대로 믿는 자는 아니거니와 정치에 있어서 너무 인공을 가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자이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스 독일이 불행하게도 가장 잘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독재 반대편에 서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보수의 가치, 자유의 가치, 우파 정확하게 일치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뭔 빨갱이야. 결코 독재 정치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 미국의 언론 자유적인 민주주의를 비교하여서 그 가치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제일 좀 좋게 평가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직역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련의 독재적인 민주주의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 자유적인 민주주의를 비교하여서 그 가치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기초로 한 자를 취한다는 말이다. 미국식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이 기초로 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좋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김구예요. 소련의 독재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까고 있는 게 김구 선생이라고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드문 케이스라니까. 신생 독립국에 웬만한 독립운동 해갖고 정권 잡고 했던 사람들 다 소련 찬양했을 때 미국 찬양한 사람은 백범김구, 우남 이승만 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니까 이게. 우남 이승만 선생은 미국 가서 살기라도 하셨지. 백범김구 선생은 이제 다 유불선 한학부터 시작해갖고 막 여러 가지 쭉 다 공부해갖고 내린 결론이 야 미국이 짱이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유라이트가 자기 친일파 자기 할아버지들 신원 회복시켜 드리려고 김구는 빨갱이라서 죽어도 마땅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바로 이겁니다. 발언의 자유를 제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수정헌법 제1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Free to speech. 발언할 자유. 이거를 일본으로 뒀다고 미국이. 이게 정말 잘한 거다. 칭찬한다. 그게 김구 선생 생각이라고요. 언론의 자유.
프리 투 스피치 이거를 상징하는 한 상품이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